마침 축두근 보톡스를 맞을 계획이었는데 저 같은 경우 미용의 목적도 있지만 두통 완화의 목적도 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나 병원마다 가격이 천차만별인데 피부과, 성형외과, 신경외과 중 어느 곳을 가는 게 맞을까요? 크게 신경 쓰지 마시고 원하는 데 가서 맞으세요. 뭐 마음에 드는데, 뭐 환자분 얘기 잘 들어주는데 그런 데 가서 맞으시면 될 것 같아요. 뭐 보톡스 비용이야 병원마다 자율적으로 결정을 하고 있는데 납품받는 가격들이 또 브랜드마다 다르고 또 대량 구매하면 좀 싸고 이러기 때문에 비용이 다를 수밖에 없고요. 그 다음에 뭐 피부과가 좋냐, 성형외과가 좋냐, 신경외과가 좋냐 뭐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는데 뭐 어디 가서 맞느냐는 중요한 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확한 부위에 놓을 줄 아는 의사라면 뭐 과는 불문하고 어디서 맞아도 되지 않을까. 그런데 이런 거에 대한 해부학적인 지식을 조금 알고 있는 의사를 만나서 맞으셔야 되는데 그러려면 아무래도 좀 성형외과 선생님들이 조금 더 유리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왜냐하면 제가 성형외과 의사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저한테 맞으시라는 건 아니에요. 저는 뭐 제 환자들 저한테 수술 받거나 이런 분들한테는 보톡스를 놔드리고요. 그냥 상담 오셔서 원장님 저 보톡스 맞고 싶은데요 이러면요, 동네 싼 데 가서 맞아요. 그거는 한 번 맞고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자주자주 1년에 한두 번씩은 맞아야 되니까 집 가까운데 싼 데 가서 그냥 본인 편한 데서 맞으세요. 저는 그렇게 말하거든요. 뭐 제가 수술한 환자가 저한테 와서 원장님 이런 거 있어요 그러면 그런 거는 제가 놔드리고 하지만, 그래서 그냥 싼데 편한데 뭐 다니세요 이렇게 해야지. 뭐 제주도 사는 분이 보톡스 맞으러 저한테 오시는 건 너무 오바잖아요. 그렇잖아요. 뭐 강원도 원주 사시는 분이 저한테 보톡스 한번 맞으려고 이렇게 오시는 거는 좀 아닌 것 같아서 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원장님 혹시 45도 고정한 건 그대로 두고 고정한 옆광대만 풀어서 살짝 꺼내기 늘리기 가능한가요? 45도 고정을 풀어야만 앞광 고정한 게 이동할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는 그래요. 근데 수술 직후라면 조금 가능할 수도 있는데 뼈가 조금이라도 붙거나 뭐 고정이 돼서 이제 뼈가 자리를 잡아버린 상황이 되면 말씀하신 대로 하면은 앞에 있는 고정한 게 다 부러지거나 스크류가 빠지거나 핀이 부러지거나 뼈가 바스라지거나 이런 일이 발생해서 절대로 권하지 않아요. 근데 만약에 뭐 수술한 지 일주일다 그러면 시도해 볼 수는 있어요. 하지만 그 역시도 어거지로 힘써서 하다 보면 다른 부위에 골절이 오거나 또는 고정한 부위에 나사가 풀리거나 빠져버리거나 또는 플레이트가 부러지거나 또는 뼈가 부스러지거나 이런 일 때문에 권하지는 않습니다. 광대 붓기가 뼈처럼 딱딱하게 보일 수도 있나요? 아무리 만져봐도 붓기 느낌이 아니라 그냥 광대뼈 만지는 느낌인데 수술한 지는 19일 차인데 오른쪽은 매끈하게 잘 들어갔는데 왼쪽이 덜 들어간 것 같네요. 근데 뼈처럼 딱딱하게 붓는다. 딱딱하게 부어요. 뭐 피가 좀 고이거나 그러면 진짜 돌덩이 같이 붓기도 해요. 근데 뭐 그게 진짜 뼈냐 붓기냐 이거는 뭐 말로 100번 해봐야 다 추측이고요. 그냥 CT 찍어서 보면 돼요. CT 찍어서 보면 뼈는 잘 들어갔는데 거기에 붓기가 심한지 아닌지 좌우 비교해 보면 되잖아요. 뭐 비대칭 때문에 그렇게 느끼는 경우도 있고 또는 뭐 수술한 부위에 피가 좀 나서 피가 고이거나 그래서 거기가 굉장히 많이 부어 보이기도 하고 뭐 다양한 내용은 있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건 CT 찍어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안녕하세요. 혹시 사람이 성장하면서 눈도 같이 커지나요? 6살, 7살이랑 고등학교 성인 이 사이에서 성장하면서 눈 크기도 커지는지 아니면 눈 크기는 태어난 그대로 가지고 사는 건지 궁금합니다. 눈알 말씀하시는 거죠? 눈알도 커져요. 눈알도 커져요. 근데 그게 이제 제가 정확히 그건 확인을 못 해봤는데 몇 살 때까지 커지고 멈추거든요. 근데 그게 뭐 6살보다는 좀 더 커져요. 그러니까 6살 때까지 눈알이 다 큰 게 아니라 눈알도 조금 더 커져요. 그 이후로도. 근데 요건 정확한 거는 제가 좀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공부한 지가 하도 오래돼가지고 무식해서 죄송합니다. 근데 어느 정도 커진 다음에는 청소년기 언저리 그때부터는 더 크진 않아요. 원장님 혹시 영상 주제 추천 하나 드려도 될까요? 외모와 자존감, 외모와 인간관계라는 주제를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여기서 외모는 체형, 키 등을 포함한 것입니다. 오랫동안 성형외과에 계셨고 수술한 환자의 성격이나 자존감의 변화 등도 직접 보셨기에 원장님께 여쭤보고 싶은 주제였거든요. 성형수술에 몰빵하지 마라는 영상에서 제가 추천드리는 주제와 약간은 관련이 있는 내용을 말씀하셨지만 한번 영상 주제로 만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예쁜 누군가는 자신의 외모에 만족하지 못하는 신체 이형장애를 가진 사람도 있죠. 정말 아름답고 화려한 외형을 가졌지만 자살로 생을 마감하신 여러 연예인분도 가끔 TV에 나오고요.
반면에 평균 미달임에도 자신의 외모에 만족하고 사회생활을 원활하게 하는 사람을 봤습니다. 사실 저와 제 동기들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20대 초반까지만 해도 예쁘고 몸매 좋은 여자애, 잘생기고 키 큰 남자는 인간관계도 정말 쉽게 하고 저와 인생관 자체가 다르다고 생각했습니다. 외모가 평균 이하인 사람은 연인관계는커녕 대인관계에도 타격이 있을 거라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저도 운동을 해서 몸을 키운 거고요. 20대 초반까지만 해도 170 중반에 57, 58kg 정도 나가는 왜소한 몸이었습니다. 그리고 여지껏 내가 운동을 해서 덩치가 커지고 근육이 생겼기에 과거에 비해 인간관계가 편해졌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저보다 몸도 좋고 얼굴도 멀끔한데 불구하고 집안에 틀어박혀 정신과 상담을 받는 사람이 있고 키도 작고 왜소한데도 인간관계도 더 잘하고 연애도 잘하는 학생도 봤습니다. 저는 사람을 다양하게 만날수록 어쩌면 외모는 단지 인간관계에 있어 근본적인 가치가 아닌 부가가치에 불과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민감한 주제이기에 외모와 인간관계의 상관성을 직접적으로 다룬 영상이 유튜브에 잘 없더라고요. 그저 키장남의 특징, 뚱뚱한 여자의 특징, 못생긴 사람의 특징 등 이런 식으로 놀리는 듯한 영상만 난무하더라고요. 단순히 일반화의 오류인지 또 다른 하나의 진리에 가까운 명제가 존재하는 건지 현실적인 원장님의 답변이 궁금합니다. 굉장히 좋은 주제예요. 그리고 사실 말씀드리기 조금 껄끄러운 내용이기도 해요. 그 이유는 뭐냐면요. 여러분, 저번에 제가 방송에 한번 그런 말씀 드린 적이 있거든요. 예쁜 사람, 잘생긴 사람이 분명히 이 사회를 살아가는데 치트키를 하나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건 분명해요. 그걸 부정할 수는 없어요. 예를 들면 똑같은 상황에서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런 말 좀 그럴지도 모르지만 맥도날드를 갔어. 맥도날드를 갔는데 주문한 카운터가 2개야. 근데 알바생이 2명이 있는데 이쪽 아이가 이쁘고 이쪽 아이가 조금 못생겼어. 그러면 어떤 사람이 실제로 주문을 더 많이 받을까요? 이거 심리학과 무슨 거기 그런 거에서 본 건데요. 예쁜 사람한테 주문을 더 많이 가게 돼 있어요. 그쪽 줄이 더 길어요. 치트키죠. 엄연히. 제가 이거 솔직히 내가 회원 전용 영상에다가 한번 말하려고 했던 거가 있는데 예전에 그 댓글에 원장님 그 십몇 년 전에 원장님 예전 병원에서 코 수술 받고 지금까지 잘 지내고 있는 환자입니다. 그런데 제가 광대 수술을 하고 지금 광대 재수술 2번이나 하고 광대가 지금 괜찮은지 너무 걱정이 돼요. 뭐 이렇게 댓글 달으셨던 분이 있거든요. 근데 그분이 병원에 오셨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너무 12년 됐더라고요. 12년. 12년 된 환자의 사진을 보니까 옛날 얼굴이 거의 안 남아 있어요. 그땐 애기였고. 근데 그분이 그 후에 그러니까 저한테 코 수술을 받고 그 이후에 광대 수술 뭐 이마 거상 뭐 이런 거 저런 거 많이 하셨는데 광대 수술을 하고 그 후에 막 이렇게 어느 병원에서 뭐 했다, 어느 병원에서 뭐 했다 이렇게 적은 거를 보니까 그러니까 성형외과 원장님 중에 잘생긴 사람이 있어요. 훈남. 근데 다 그 병원에 갔더라고요. 훈남 선생님한테 찾아가는 경우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환자한테 그랬어요. 의사 고를 때 의사 인물 보는구나. 제가 그랬어요. 제가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잘생기면 좋잖아요. 이러더라고요. 근데 순간 그러면은 윤곽수술, 코 수술을 나한테 받고 윤곽수술을 딴 데서 받은 거는 내 인물이 모질라서 그런 거 아닐까? 내가 못생겨서 더 잘생기고 멋진 사람을 찾아서 뼈 수술을 하러 간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순간 나 의문의 1패를 당했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말 되죠? 아니 그 잘생긴 사람만 쫓아다닌다고 그래놓고서는 뭐 이러냐? 이런 생각이 들면서 의문의 1패를 당했다는 기분이 든 적이 있거든요. 이런 얘기하면 좀 웃길지 모르겠지만 제 친한 성형외과 의사가 있는데 병원을 조금 크게 하려고 욕심을 부리고 있어요. 근데 이제 페이 원장님을 뽑는데 그 친구가 가장 먼저 보는 게 뭔지 알아요? 뭐 수술을 어느 정도 하고 뭐 학교 어디 나왔고 뭐 할 줄 알고 이런 것도 중요한데 결정적으로 그 친구는 페이 원장님을 뽑을 때 인물을 봅니다. 여자 선생님을 뽑을 거면 이쁜 선생님을 뽑습니다. 좀 웃기지 않나요?
그래서 왜? 그게 도움이 돼? 제가 그러고 물었거든요. 그랬더니 그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형, 실력으로 판단 받는 의사들은 상관없는데 마케팅을 해야 되는 마케팅을 해서 뭐 바비톡이니 이런 뭐 강남 언니니 뭐 이런 데에서 광고를 해서 이렇게 환자를 유입을 좀 시켜야 되는 그런 상황이면 원장이 잘생겨야 돼. 페이 원장님 잘생겨야지 환자가 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틀린 얘기 아니죠. 우리의 모습이니까. 그리고 실제로 그 모습도 제가 보기도 했고.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 이게 외모가 그런 치트키임에는 틀림없다. 근데 제가 수술을 하면서 그 오랫동안 봤던 정말 예쁜 친구들이 있거든요. 벌써 그 친구들 본 지가 한 15년? 15년 정도 됐네요. 모델 일 하는 그룹이었어요, 그룹. 22살인가 3살 때 제가 그 친구들을 봤는데, 어떤 친구가 저한테 수술을 받고, 뭐, 마음에 든다고 그래가지고 자기 친구들을 다 데리고 온 거예요. 근데 다 데리고 온 애들 한 6명이 되게 예뻤어요. 뭐, 모델이니까, 뭐, 키도 적당히 크고, 뭐, 몸매도 좋고, 예쁘고, 거기다가 또 말도 되게 예쁘게 하고, 저 이런 경험이 있다고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전신마취 수술을 하고 환자가 깰 때, 막 이제, 막 힘들어하는 친구들도 있고, 그냥 잘 졸려요, 막 이런 친구들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친구가 제가 제일 기억에 남는 게, 전신마취 딱 깨고 나서, 환자분 정신 들어요? 제가 이렇게 물었거든요. 그랬더니 그 환자가 뭐라고 했냐면, 그 예쁘다는 모델 환자 애가 딱 깨더니, 네, 원장님 수고하셨어요. 이러는 거예요. 난 살면서 그런 경험 처음이었거든요. 근데 어쨌든 그 얘기를 하는 이유가 그 6명의 그 예쁜 아이들이 있었어요. 그 당시에도 이뻤고. 근데 이제 이 친구들이 모델 일을 하다 보니까 서로서로 경쟁이 붙고 그 그룹 말고 다른 그룹하고도 막 경쟁이 붙더라고요. 2명은 제가 뭐 주변에서 원장님 뭐 하면은 어때요? 뭐 이런 거 자꾸 물어보러 오잖아요. 어떤 친구가 뭐 했는데 나도 그거 하면 어떨까요? 이런 거 물어보러 오잖아요. 근데 그러면 제가 아니야 너는 그거 안 어울릴 것 같아. 나는 그거 너 안 했으면 좋겠어. 이러면 그 말 듣고 안 하는 친구 2명이 있었고요. 2명은요 하지 말라면 딴 데 가서 하고 와요. 하고 와가지고 선생님 저 어떡해요 이거 죄송해요 하지 말랬는데 또 그 병원 갔더니 한번 괜찮다고 해서 했어요 근데 나 망한 것 같아 어떡해요 선생님 이러고 찡찡거리는 아이 2명이 있었거든요. 그 다음에 2명은 그냥 저한테 수술 받고 모든 걸 멈춘 아이가 있었어요. 근데 그 6명을 15년 동안 계속 지켜봤단 말이에요. 그 말 안 듣고 하지 말라는 거 하고 와서 찡찡대던 2명은요 지금도 검색하면은 나오는 정도의 네임밸류를 가진 뭐 나름 인플루언서예요. 근데 얼굴을 보면 옛날에 제가 예뻐했던 그 얼굴 모습이 하나도 없어요. 그냥 성괴삘이 너무 나요. 그래서 조금 속상하더라고요. 2명은 시집가서 애 낳았어요. 그래가지고 애기 데리고 와서 저한테 원장님 나이 드니까 이제 뭐 해야 되나 봐. 그래서 지금은 아직은 울사량 같은 거나 하면서 지내. 뭐 이러면서 그냥 경과 주고받는 그런 친구들 2명이 있고요. 나머지 2명은 지금 어디 있는지 뭐 연락도 안 되고 그래요. 근데 그 인플루언서가 된 2명의 친구들은 지금 보면 저는 굉장히 씁쓸해요. 그리고 얼마 전에 들은 얘기로는 되게 많이 정신적으로 많이 힘들어 한대요. 우울증도 심하게 와서 병원도 계속 다니고 있고 뭐 한동안은 한 1년 동안은 뭐 대인기피증 생겨가지고 집에만 있다 그러고 뭐 이런 얘기를 전해 들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외모가 출중하면 인생에서 도움이 되는 치트키인 건 분명해요. 하지만 그 모습이 행복을 결정하진 않아요. 이런 말 좀 재수없다고 하실 수도 있고, 너무 도사님 같은 말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제 경험을 그냥 말씀드리면, 돈도 마찬가지예요. 돈이 삶을 편안하게 해주는 건 맞아요. 근데 엄청나게 큰 부를 이루신 회장님 사무실에 제가 놀러 간 적이 있거든요. 저를 되게 예뻐해 주시는 분.
그래서 그분을 뵈러 갔는데 책상 위에 서류가 잔뜩 쌓여 있더라고요. 그래서 회장님 저 뭐예요? 그랬더니 아 저거 다 소송 서류야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뭔 소송을 그렇게 많이 해요? 그랬더니 야 내가 하는 일이 소송이 다야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뭐 분쟁이 생기시나 봐요. 돈이 금액이 워낙에 많이 이제 왔다 갔다 하시니까. 1년에 법원을 8번을 가신대요. 재판이 일주일에 2개씩은 벌어지고. 그리고 어떤 건 이기고 어떤 건 지고 하면서 막 속송하고 막 그러시더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보면 그 부러워 보이지가 않아요.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인생이 얼마나 고달퍼요. 그래서 저는 좀 그랬어요. 이건 좀 아니지 않나. 그렇다고 돈이 너무 없이 살면 힘들잖아요. 먹고 싶은 것도 못 먹고 막 이러니까. 그래서 이 적당한 선의 사람들이 적당히 가지고 적당히 생기고, 그러니까 누가 봤을 때 손가락질 안 할 정도로 생긴 사람,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훨씬 행복하구나. 돈도 마찬가지로 아주 없는 것도 괴롭지만 너무 많은 것도 결코 좋은 것 같진 않더라. 그리고 예쁜 것도 너무 예쁘면 주변에서 가만 안 놔둬서 본인 자체가 굉장히 외로워지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적당히 생겼고 사람 좋게 생기고 그러면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치트키면 분명해요, 외모가. 하지만 행복하고는 조금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성공이냐 행복이냐라는 기준을 놓고 보면 저는 행복이 더 중요한 게 아니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잘생기고 예쁘고 뭐 이러면 사회생활하기에 처음 도입 단계에서는 조금 쉬울 수 있고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 분야에서 자기가 뭔가를 이루는 거는 결국은 외모가 아니라 내 실력이고 내 노력이다 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행복하고 싶은 분들이라면 너무 외모에 몰빵하지 마시라. 하지만 너무 내가 그 외모나 이런 것 때문에 컴플렉스를 갖고 있는 분들이 작은 성형수술 하나로 자신감이 만빵이 돼가지고 막 표정도 달라지고 걸음걸이도 달라지고 성격도 달라지고 이런 분들도 되게 많이 봐요. 그래서 그런 노력들을 하시고는 거는 찬성이나 이걸 통해서 내가 모든 걸 이루겠다, 이런 생각은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답변이 되셨는지 모르겠네요. 근데 뭐 시간 되면 제가 조금 더 깊게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보톡스에 관한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선생님 제가 약간 졸린 눈인데 미간 보톡스는 괜찮을까요? 미간 보톡스 맞으면요 요 눈꼬리가 이렇게 올라가거든요. 앵그리버드 돼요. 미간 보톡스는 여기 맞잖아요. 여기 이렇게. 근데 요거가 이거 하는 거거든요. 이거. 근데 이걸 못하게 하잖아요. 근데 이건 눈썹을 내리는 근육이에요. 이 콜로게이터라는 머슬이 요거 미간을 찡풀이는 애예요. 근데 얘를 이렇게 찌푸리면 눈썹이 내려가잖아요, 밑으로. 그러면 얘를 못 움직이게 하면요, 여기 끝에 있는 눈썹이 이렇게 올라가요. 약간. 그래서 앵그리버드가 돼요. 그래서 실제로는 미간 보톡스를 넣을 때 여기에 조금이라도 놔서 얘가 안 올라가게끔 눌러줘야 돼요. 근데 그러면 얘도 안 올라가지, 얘도 안 올라가지, 그러면 눈이 어떻게 되나? 그러면 제 눈 잘 보세요. 약간 이런 느낌이 돼요. 저는 이것 때문에 보톡스를 안 맞고 있습니다. 전 답답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졸린 눈인데 미간 보톡스만 맞으면 눈꼬리가 살짝 올라가서 앵그리버드 되는 느낌이 좋은 분도 있겠지만 그게 싫다 그러면 맞지 마세요. 괜히 괴로워질 수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한번 맞아보고 아니다 싶으면 맞지 마세요. 뭐 그러면 되잖아요. 보톡스처럼 편안한 약이 어디 있어요. 모공 피지 개선을 위한 피부 보톡스도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주름 피는 보톡스와 양이 다를지라도 내성으로 생길 위험이 얻는 이득이 더 적은 것일까요? 내성은요, 양에 상관없어요. 횟수와 간격에 지배당해요. 예를 들면, 보톡스를 아주 작은 유닛, 뭐 보통 한 병이 100유닛이거든요. 1유닛씩 100일을 맞잖아요? 그럼 거의 100% 내성이 생겨요. 근데 50유닛씩 2번을 맞잖아요? 그러면 내성이 잘 안 생겨요. 얼마나 반복적으로 자극을 주느냐가 내성을 만들기 때문에 피부를 뭐 주름 피는 보톡스가 아니라 뭐 피부 보톡스라고 하는 그런 것들도 마찬가지로 간격이 중요하다라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래요.
저도 계속 정보를 어떤 차에 돌려깎기 안 된다고 하시는 분 중에 턱끝 절제술, 돌려깎기를 하면 근육을 자르는 거고 한번 끊어지면 회복할 수 없다. 전기선 같은 거라 하더라고요. 그리고 긴곡선 사각턱 수술 시 턱끝점을 유지해서 근육이 끊기는 것을 막는다는 분도 있고요. 한번 끊어졌다 묶은 근육은 원래만큼 텐션이나 기능 회복 못 하나요? 뭐 이런 질문 주셨는데 이것도 뭐 제가 볼 때는 그냥 계속해서 반복되는 얘기 같아요. 정확히 말하면 턱끝을 수술할 때 이 턱끝에 붙어있는 다이가스트릭 머슬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 머슬을 끼냐 안 끼냐가 사실은 뭐 문제고요. 긴곡선을 하든 티졸고를 하든 뭘 하든 나머지 근육은 다 뜯겨요. 뭐 플라시스마니, 디프레스 앵귤라리 오리스니 뭐 이런 것들은 다 끊겨요. 멘탈리스 다 끊겨요. 근데 그 다이가스트릭 머슬을 살리느냐 마냐 그것만 중요한데 T절골을 한다고 해서 가운데를 빼면요. 다이가스트릭은 두 갈기가 이렇게 붙어 있거든요. 두 갈래가. 턱 밑에. 턱 밑에 이렇게 두 갈래가 있어요. 이렇게. 근데 요 턱끝 포인트 살린다고 나머지 자르면요. 이거 두 개 다 잘려요. 그리고 T절골 한다고 해서 어쩌다 하다 보면은 또 일부 잘리고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뭐 기능을 어쩐다 저쩐다 이런 거는 제가 볼 때는 좀 어불성설인 것 같아요. 근데 뭐 그렇게 주장하시는 선생님이 있는 것도 알고 있고, 근데 그래서 그러면 T절골한 사람은 뭐 이중턱이 없는데 뭐 긴곡선한 사람은 이중턱이 생긴다? 전혀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로 뭐 긴곡선을 하면 안 된다라고 말하는 거는 좀 근거가 빈약하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 다음에 근육을 끊어졌더라도 다시 묶으면 뭐 예전 같은 텐션이나 기능을 회복 못 하나요? 하는데 다이가스트릭 머슬 자체가 기능이라는 게 우리가 사실 느낄 수 있는 기능은 아니고요. 그 다음에 수술이라는 과정은 모든 근육을 끊고 들어가는 게 기본이에요. 어쩔 수 없어요. 광대 수술할 때는 입꼬리를 올리고 내리는 자이고마티쿠스 메이저 마이너 머슬 다 잘리고요. 그 다음에 뭐 콧바퀴 움직이는 근육도 시작점이 끊기고요. 하지만 꼬매주고 나면은 제대로 또 자리 잡고 움직이잖아요. 그러니까 다이가스트릭 마찬가지로 뼈에다 다시 묶어주면 그 기능이 뭐 대단한 기능이 있는 근육이 아니기 때문에 뼈에 붙어 있고 잘 유지가 돼요. 하지만 기능적으로는 크게 또 그 녀석이 하는 일이 없어서 그렇게 우리가 느낄 만큼 문제되는 건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선생님, 저는 10년 전 사고로 인중에 흉터가 있습니다. 그 당시 레이저 등 시술을 했는데 날씨가 추워지거나 또 나이가 들수록 도드라집니다. 현재 나이는 44입니다. 그냥 살아야 하는지 좋은 방법이 있는지 여쭤봅니다. 흉은 등산로에서 하산 중 넘어졌는데 깨끗한 상처는 아니었습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 사람 몸 중에 흉터가 나면 가장 흉터가 많이 생기고 안 예쁜 데가 어딜까요? 제가 배운 지식으로 얘기하면요. 인중이에요, 인중. 인중 부위가 굉장히 눈에 띄고 흉터가 많이 남아요. 뭐 볼이나 이런 데는 사실 이마 이런 데도 좀 덜 남아요. 근데 인중은 굉장히 흉터가 많이 남아요. 그래서 인중은 웬만하면 손대지 말자. 흉터가 아주 막 심한 거면 다시 째고 꼬매고를 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내비두는 게 오히려 나을 수도 있고요. 지금 10년이 됐고 흉터가 굉장히 심하다 하셨는데 흉터 상태를 봐야 돼요. 정확히는. 그 흉터 상태가 뭐 레이저로 깎아내서 평평하게 만들어야 되는 건지 아니면 붉은기를 없애야 되는 건지 아니면 뭐 페인대를 메꿔야 되는지 그런 거에 따라서 판단은 달라질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인중은 웬만하면 손을 대지 말자라고 말씀을 드리죠. 그래서 상태에 따라서 판단은 다르게 하겠지만 웬만하면 손대지 않는다가 인중 부위는 원칙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쌍꺼풀은 어떨까요? 무쌍에 작지는 않지만 크지도 않은 눈인데 눈 피부가 처져서 쌍수를 할까 하는데 잡는 라인마다 너무 어색해요. 인상 좋다는 얘기는 많이 듣는데 좀 더 예뻐지고 싶긴 해요. 그리고 다들 쌍수하면 예뻐질 것 같다고 하는데 수술하게 된다면 라인은 어느 정도로 잡아야 할지 너무 고민됩니다. 사실 제가 환자분을 본 건 아니지만 요새는 또 무쌍도 나름 매력 있다고 그러고 뭐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근데 핵심은 뭐냐면요. 쌍꺼풀이 없으면 순해 보이고 좀 착해 보여요. 근데 쌍꺼풀이 있으면 똘망해 보이고 살짝 도시스러워 보이는 약간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자한 느낌은 쌍꺼풀이 있는 게 낫고요. 그냥 무쌍이면 수더분하고 뭐 이런 느낌은 있고 매력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정답이 뭐다 라고 말하기는 힘들어요.
그래서 본인이 판단하셔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지금 상태가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고민하신다면 그냥 살짝 해보시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다고 봐요. 그냥 매몰로 간단하게 해보시고 그 모습을 보고 본인이 판단하시는 게 어떨까요? 그 다음에 뭐 정 마음에 안 들면 뭐 바로 풀어버리면 되니까. 그 다음에 마음에가 들고 조금 변심이 생기고 욕심이 나고 조금 더 뭐 이렇게 뭐야 더 한 발짝 나가보고 싶다 확신이 들면 그때 절개로 그냥 확 잡아버리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저는 듭니다. 원장님 블로그 보면 볼페임 교정술로 유지인대 끊어야 한다고 하셨는데요. 이 환자도 유지인대 끊고 그 다음에 지방을 넣은 건데 그럼 지방은 넣지 말고 유지인대만 끊으면 괜찮은 건가요? 지방을 안 넣고 유지인대를 끊으면요. 다시 늘러붙어요. 이런 구조거든요. 제가 그림을 조금 그려보면 피부가 이렇게 있고요. 뭐 예를 들면 여기 뼈가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럼 유지인대라는 거는 얘랑 얘랑 연결하는 끈이거든요. 이런 끈. 얘가 짧아져서 붙잡고 당겨서 얘가 지금 이렇게 패인 거잖아요. 근데 얘를 이렇게 끊었어요. 예를 들면 뿅 하고 끊었어요. 그러면 그 순간은 이런 식으로 이게 조금 올라오겠죠. 이런 식으로. 근데 여기가 비어 있잖아요. 그럼 다시 주저앉아서 지들끼리 엉겨붙어서 더 짧아질 수도 있어요. 그러면 지들끼리 엉겨붙지 말라고 여기다 다시 지방을 채우는 거거든요. 그래서 뭔가를 채워주지 않으면 예전으로 돌아가거나 오히려 더 심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유지인대만 끊는다는 선택은 안 하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질문 드립니다. 제가 코제외 수술을 하면서 코끝 메쉬 귀용골 비중격 콧대 실리콘을 사용했는데 제가 재료가 기증늑연골에서 수술 당일 메쉬로 변경되는 바람에 지금 메쉬 압박감, 실리콘 불안감으로 인해 코 보형물 전체 제거를 생각 중입니다. 혹시 코 보형물 전체 제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예전에도 이런 질문 주신 분이 계셨는데 같은 분이신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질문이 내용이 똑같거든요. 저는 문제가 없다면 그냥 두시라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그 불안감 때문에 문제도 없는데 수술을 할 이유가 있을까요? 문제도 없는데 굳이 그럴 필요가 있을까요? 불안감 때문에? 그렇게 따지면 뭐 전쟁 나서 무서울까봐 지금 땅굴 팔 건가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굳이 그럴 필요 없지 않냐. 지금 문제가 없고 수술한 지 꽤 지나서 안정기를 지냈다면 뭐 굳이 그럴 필요는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보형물이 뒤통수에 들어가면 누워있을 때 아프지 않나요? 뭐 전혀 아파하지 않으시고요. 수술하고 나서 만족감이 꽤나 높은 수술이 이 뒤통수 수술인 것 같아요. 정말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아프다는 분은 단 한 분도 못 봤습니다. 선생님 질문이요. 이렇게 턱끝이 살짝 전진된다고 이야기해 주시면 상담받는 분들 중에 이거 안 좋아하던 분들도 계셨나요? 당연하죠. 이게 문제입니다. 턱이 긴 건 당연히 싫지만 턱이 길든 길지 않든 턱끝이 앞으로 나온 사람은 웃을 때 턱끝이 더 전진되어 보여 이런 유형들도 만족하실 수 있는 수술인가 궁금해서요. 아니요,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거는 긴 턱을 살짝 앞으로 나온 턱하고 바꿔치기 하는 거예요. 그걸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턱이 긴 거를 줄이면 안 나오게 하려면 살이 늘어져서 이중턱 생기고요. 그러지 않고 이걸 묶어 올리면은 살짝은 턱이 앞으로 나오고 짧아져요. 그러니까 턱이 나오는 게 싫다 그러면 이 수술은 하시면 안 돼요.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답변 되셨길 바랍니다. 원장님, 제가 체중도 저체중에 가깝고 몸 전체적으로 말랐는데도 이상하게 볼에만 살이 많습니다. 부모님 말씀으로는 어렸을 때부터 유독 볼살이 많았다던데 아무리 살을 빼도 빠지지가 않습니다. 이런 경우 볼 지방흡입을 추천하지 않으시나요? 평생 이렇게 사는 수밖에 없나요? 볼살 때문에 스트레스가 너무 심합니다. 두 가지나 질문을 드릴게요. 나이가 어떻게 되시는가라는 게 첫 번째 질문이고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젖살, 볼살은요. 20살이 지나면 빠지기 시작하고요. 25이 넘어가면 무조건 빠져요. 그러니까 지금 질문 주신 분이 20대에서 20대 중반이시라면 볼살을 빼려고 하지 마시고요. 나이 먹으면 무조건 빠져요. 25 넘어가면. 그러니까 지금 2, 3살 때 볼살 통통한 게 싫어서 무슨 시술 찾는 그런 분이라면 절대 반대할 거고요. 또 하나,
볼살이 많다고 하시는 분들 중에 무턱이신 분들이 의외로 굉장히 많습니다. 턱이 없어서 볼살이 많아 보이는 거예요. 그런 경우도 굉장히 많다. 그것도 꼭 기억하시고요. 그래서 그 두 가지가 아니라면 저는 기본적으로는 볼살 지방흡입을 좀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왜냐하면 나이 들면 빠지고요. 나이 들면 볼살 없는 게 그렇게 많은 사람들한테 힘든 상황이고요. 어렸을 때 볼살 맞은 거는 많아서 뭐 이렇게 얄쌍한 느낌이 아니라서 서운해서 또 뭐 지방흡입 이런 거 하려고 하지만 사실은 좀 옳지 않지 않나 라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엄지손가락 끝부분을 U자 모양으로 꿰맨 지 6년 정도 지났는데 아직도 만지면 이런 저린 느낌이 있는데 방법이 있을까요? 사실 이거는 방법을 크게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6년 정도 지났고 U자형으로 플랩으로 들렸다는 얘기인데요. 그러면 거기가 흉살로 커버가 돼도 말초신경들이 예전하고는 느낌이 조금 다를 거예요. 근데 그 부분은 좀 감당을 하고 가시는 게 맞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눈치켜 뜰 때 생기는 이마주름 제거 목적으로 이마 거상 축소 수술한 지 3개월째인데 수술 초기부터 이마가 쪼이고 답답하고 눈썹과 이마 피부가 이마뼈에 본드로 붙은 느낌이 나서 너무 견디기 힘드네요. 하루하루 버티고 있어요. 기다리면 좋아지긴 하는 걸까요? 눈과 눈썹 사이도 너무 멀어지고 주름을 없앤다고 너무 축소도 많이 해놓은 것 같아요. 일상이 멈췄습니다. 조언 좀 부탁드립니다. 이마 거상의 단점을 지금 다 겪고 계신 건데요. 이마 거상을 조금 과하게 너무 많이 당겨서 하시면 느끼는 그 단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지금 말씀하시는 그 내용들이에요. 이마가 들러붙어서 마분지 깔아놓은 것 같다. 막 이 머리통까지 쪼이는 것 같다. 이런 표현들을 쓰시거든요. 그게 가장 큰 문제점 같고요. 또 하나는 이제 눈썹 움직이거나 이런 거를 잘 못할 정도로 뭐 이렇게 마비되듯이, 마비는 아니지만 뭐가 여기다 풀 발라놓은 듯이 딱딱한 그런 느낌이 너무 불편하다. 뭐 심지어는 머리를 쪼이는 것 같은 느낌도 싫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방법은요, 다시 수술하고 어쩌고 하는 거는 아니고요. 시간이 지나면 피부가 늘어나거든요. 지금 3개월째가 아마 지금 겪으시는 불편함 중에 최고로 불편하고 힘든 타임을 겪고 계신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지금이 제일로 괴로운 시기고요. 지금이 지나가면 조금씩 좋아집니다. 왜냐하면 흉살이 막 생겼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흉살이 조금씩 풀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흉살이 조금 풀어지는 그거를 기다려 보시는 게 지금으로선 최선 아닐까. 그리고 너무 괴로워하지 마세요. 지금 요때가 가장 괴로운 시기다. 아마도 앞으로 한 2, 3개월 지나면 훨씬 편해질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선생님, 그렇다면 피부 탄력이 많이 떨어지는 사람은 안면 윤곽 후 안면 거상을 하기까지 그 중간의 시간을 처진 얼굴로 보내야 되는 걸까요? 그게 아니고요. 처진 얼굴로 보내는 게 아니고요. 정확히 말하면 안면 윤곽 후 부어있는 얼굴로 지내는 거예요. 저는 뼈를 건드린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안면윤곽 부작용이라고 알려진 증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광대 쪽에 볼페임이 있고요. 저체중임에도 턱선이 흐릿하고 이중턱이 심해요. 10대 때부터 팔자주름도 깊었고요. 선생님 말씀을 듣고 윤곽과 안면 거상 동시에 할 생각은 사라졌지만 윤곽만 했을 때 처질 제 얼굴을 생각하니 벌써 스트레스 받네요. 사실 제가 질문 주신 분을 제가 CT를 못 봐서 뭐라고 말씀은 못 드리겠는데 정확히 말하면 윤곽 수술이 적합하지 않은 얼굴이고 예를 들면 코도 낮고 무턱일 가능성이 저는 많아 보이거든요. 얼굴이 짧고 약간 턱이 작고 코가 낮은 그런 분이어서 지금 말하는 증상이 있고 그런 게 아닐까. 턱선이 흐릿하다는 게 무조건 살이 많아서 그런 게 아니고요. 턱이 작은 경우가 있어요. 턱 자체가. 그러면 턱선 당연히 흐리겠죠. 그 다음에 광대 쪽에 볼페임이 있는 거요. 그거는 살은 많이 없는데 광대가 조금 커서 그럴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변수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윤곽을 뭐 하셔라 마셔라 뭐 이런 얘기를 저는 할 수가 없어요. 지금 환자분 상태를 봐야 되기 때문에. 오히려 윤곽 수술이 나는 필요한 사람이야 라는 그 전제 자체가 잘못됐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저는 들어요. 그래서 정 궁금하시면 한번 병원 내원하셨으면 좋겠고
비대면 상담이라도 좀 받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원장님 질문 있습니다. 코성형 관련하여 실리콘을 몸속에 넣으면 캡슐을 형성한다고 하는데 차라리 실리콘을 팔뚝 같은데 쓸데없는, 그러니까 미용에 관련 없는 부위에 넣어서 실리콘을 제거하고 캡슐만 대량으로 채취해서 캡슐로 코를 높일 수는 없을까요? 뭐 시도해 볼 수는 있겠으나 그 캡슐이 다 흡수가 될 가능성이 되게 많습니다. 캡슐은 굉장히 흡수가 잘 됩니다. 보형물이 없어지면요. 그래서 고생만 하고 흉터만 두 군데 만들고 문제되는 수가 있으니까 의사들이 시행하지 않는 거기도 하죠. 선생님, 본시멘트로 이마하고 10년 이상 잘 지냈는데요. 코 수술 10일 차인데 미세하게 피가 차는 느낌인데 아주 미세한데 다시 흡수가 되면 괜찮을까요? 2, 3일 전에 없던 두통이 있었습니다. 코 수술 후에 회복 과정에서 두통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아니면 미세하더라도 느낌이 안 좋으면 병원에 가보는 게 좋을까요? 글쎄요, 10년 이상 잘 지내셨고 코 수술 절골하고 10일 차라면 뭐 피 고이는 건 당연하고요. 두통 있는 거는 코 막아놔서 두통이 있는 것 같고요. 제 판단에. 근데 지금쯤이면 코 막아놓은 거 다 뺐을 테니까 뭐 두통 때문에 뭐 그럴 이유는 없을 것 같고요. 코 수술했다고 피 고였다고 이마 보형물 제거하기보다는 코 수술을 뭐 문제를 해결하는 게 맞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뭐 느낌이 안 좋으면 이마병원 본시멘트 는 데를 가보는 것도 뭐 나쁘진 않은데 확인 한번 받아보시는 건 좋죠. 10년이나 됐으니까. 근데 코 수술하고 그것 때문에 뭐 이마 보형물에 문제가 생길 가능성은 굉장히 낮아 보인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게요. 안녕하세요. 혹시 무턱수술 후 보형물 비대칭으로 재수술하게 됐는데요. 유착된 상태에서 보형물 재위치 시켜줘도 바르게 잘 고정이 되나요? 아니면 새 보형물로 바꾸는 게 나을까요? 이건 상황마다 다르고 환자분 상태에 따라 다른데요. 글쎄요. 보형물이 왜 비대칭이 됐는지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고 수술을 하시기를 권해요. 왜냐면 뼈가 비대칭이어서 그럴 수도 있고요. 고정이 잘못돼서 그럴 수도 있고요. 뭐 사이즈가 안 맞아서 그럴 수도 있고요. 형태가 안 맞아서 그럴 수도 있기 때문에 단순히 그냥 간단하게 다시 자리 잡는다고 해결되지 못하고 그럴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다시 수술할 계획이시라면 조금은 신중하게 지금 상태에 대해서 아예 처음부터 다시 판단을 해보시는 게 어떨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선생님, 솟아오른 정수리, 양옆으로 두상 성형을 하고 싶은데요. 양옆으로 심하게 꺼져 있는지 입을 움직일 때 근육이 움직이는 게 손으로 만지면 느껴집니다. 이런 경우도 성형이 가능할까요? 아니, 입을 움직이는데 얘가 왜 움직여요? 전 말이 안 되고요. 입을 씹으면 측두근이 움직일 수는 있지. 근데 여기가 움직이진 않겠죠. 왜냐하면 여기 꺼진 데는 측두근이 없으니까. 다만 측두근은 여기는 있으니까 입 움직이고 씹거나 하면 여기 움직이는 건 당연하고요. 근데 이것 때문에 오시는 분 계신데요. 솟아오른 걸 깎아낼 수 없냐라고 오신 분도 있고, 솟아오른 건 괜찮은데 옆에 꺼진 게 싫으니 이걸 메꿔달라라고 오신 분도 있었어요. 둘 다 수술은 가능한데 이게 수술이라는 게 항상 그렇잖아요. 얻을 것, 득과 실을 좀 생각해서 판단을 해야지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은 합니다. 꺼져 있는 부분에 말할 때마다 근육 같은 게 움직이는데 이 부분을 3D 프린터나 본시멘트 기술 같은 걸로 채울 수 있나요? 불가능하다고 들은 것 같아서요. 꺼져 있는 부분이 뼈가 있는 부분이면 채울 수 있겠지만요. 뼈가 없는 부분을 뭐 보형물로 넣어서 메꾼다는 거는 개인적으로는 좀 말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연부 조직 문제는 연부 조직으로, 뼈 문제는 뼈로. 이게 제가 갖고 있는 원칙입니다. 턱끝 거상과 턱 길이를 줄이기 쉐이빙을 턱끝 절개로 하였는데요. 이번에 티타늄이나 PCL 재건을 하려고 하는데 지금 상태에서 턱이 조금만 웃거나 말해도 엄청 땡기고 아픈데 이 상황에서 뼈 재건하면 근육이 찢어질 것 같은데 재건을 먼저 해도 되나요? 아니면 연부 조직을 먼저 손봐야 되나요? 이 거상한 거 풀 수 있나요? 모든 거를 한 번에 하십시오. 뭘 하더라도요. 왜냐면 한 번에 하시는 게 그 입안 흉터를 적게 만드는 방법이고 추후 생길 수 있는 문제를 조금 줄이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티타늄이든 PCL이든 뭘 하든 중요한 게 재료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지금 상태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정확하게 모든 거를 한 번에 끝내는 걸 좀 권해드릴게요. 뭐 재건을 하든 뭐 근육을 찢든 또 뭐 연부 조직을 하고 이런 식으로 혼자 상상해서 수술을 하지 마시라 정말 간곡히 부탁드릴게요.
선생님, 45도 광대 2mm 있고 없고 차이 큰가요? 저는 차이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뭐 환자들은 이 얼굴에서 2mm가 얼마나 큰데 그리고 저한테 턱을 이렇게 내미는 분들도 계세요.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시죠? 얼굴에서 1mm가 얼마나 큰데요? 이런 분도 있어요. 근데 그게 그렇게 클까요? 개인적으로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양말 2개 신으면 키 커지나요? 뭐 몇 미리 커질 수도 있겠죠. 아니 181이나 180.5나 뭐 180이나 181이나 별반 차이 없지 않겠어요? 근데 159인 사람한테 160은 되게 소중하죠. 그죠? 그러니까 사람마다 느끼는 건 다를 수 있겠죠. 너무나 없는 사람, 너무나 큰 사람은 1mm도 너무 줄이고 싶을 거고요. 너무나 없는 사람은 1mm라도 너무 만들고 싶겠죠. 그러니까 느끼는 거에 차이 아닐까 싶어요. 여러분 100만 원이 큰 돈인가요? 라고 물어보면 보통 사람한테는 큰 돈이죠. 작은 돈 아니죠. 그죠? 근데 10억하고 10억 100만 원하고 뭐 별 차이 없잖아요. 근데 만 원하고 101만 원하고 엄청 큰 차이잖아요. 그러니까 절대적인 기준에서의 100만 원을 바라보는 기준과 내 주머니에 얼마가 있는지에 따라서 그 돈을 바라보는 기준은 엄청 다르겠죠. 그러니까 그 기준으로 여러분이 생각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선생님 주로 시술하신다는 선국구 아랫부분 부위 말고 위쪽 근육이 더 발달한 경우, 위쪽이 발달한 경우에는 그쪽을 놔드리죠. 어차피 튀어나온 부분을 없애려고 하는 거니까. 위쪽에 없다면 당연히 위쪽이 크다면 당연히 위쪽도 놓죠. 근데 대부분은 위쪽은 근육이 별로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광대 수술하고 사각턱 보톡스 맞는 건 근육을 줄이기 때문에 비추하시는 건가요? 아니요, 그건 아니고요. 뭐 비추하지 않습니다. 광대 수술하고 사각턱 보톡스 맞는 거 찬성입니다. 대부분 그런 경우도 있고요. 저는 그렇습니다. 근데 광대 수술을 하고 사각턱 보톡스를 맞지 말라는 건 겨우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정말 지금 언뜻 떠오르지를 않는데요. 광대 수술하고 보톡스 맞는 게 왜 문제가 되죠? 괜찮은데? 이런 생각이 저 지금 많이 듭니다. 피크로 전체 하악 재건을 받을 때 사용 가능한가요? 가능은 한데 지금 피크 인허가가 국내에서 진행이 다 안 됐어요. 그래서 국내에서 피크로 재료를 만들어서 판매하는 회사가 지금은 2개골밖에 없고요. 턱 쪽은 아직 인허가가 났다는 회사를 아직 접하진 못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가 쓸 수 있는 재료는 하악 전체 피클은 국내에서는 불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피크에 근육을 묶어서 고정하는 건 되냐라고 하셨는데 안 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완전히 다 당겨지지도 않고요. 티타늄으로 해도 다 안 당겨져요. 턱 절제와 재건술 후에 앞턱 근육 처짐, 앞턱 근육 뭉침이 있는데 앞턱 근육 당김 수술도 재건 시 같이 재건할 때는 근육도 손을 보게 돼요. 그래서 같이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따로 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턱 옆쪽의 볼륨을 키우는 건 불가능할까요? 어느 정도는 가능하지만 한계는 명확하다. 교근이 없어서 만드는 거. 교근은 근육이잖아요. 움직이는 애잖아요. 근데 움직이는 애를 만들어줄 수는 없잖아요. 그럼 보형물을 통해서 볼륨은 줄 수는 있지만 움직이는 근육하고는 다른 모양이겠죠. 다시 말하면 입을 다물 때 가만히 있을 때의 모양과 이를 악물 때, 씹을 때 그때 모양이 다르잖아요. 근육이. 그럼 그 둘 다를 맞출 수 있는 보형물을 만들 수는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에 맞추면 반대 상황에서 좀 이질감이 드는 그런 상황이 되겠죠. 그래서 뭐 방탄진 얘기를 해주셨는데 지금 요 그냥 이미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정확하게는 여긴 광대고요. 여기는 턱관절 있는 데라 우리가 못하고요. 여기는 입 안쪽이라 못하고요. 그래서 할 수 있는 데는 뭐 요 정도는 만들 수 있겠죠. 지금 원 그려놓은 거에서 초록색 부분은 못 만든다 보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는 만들 수 있겠죠. 근데 요런 데는 보형물이 없는 곳이고요. 여긴 턱관절이 있는 곳이고요. 여기는 코로노이드 프로세스 있는 곳이어서 교근이 덮고 있는 곳이어서 굳이 이런 데는 만들 이유가 없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만들어주는 게
현실적으로는 맞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어느 정도 이 부분, 그러니까 뼈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뼈로 해결하고 그렇지 않은 부분은 살 문제는 살로 해결하자. 그게 제 원칙이고 그렇게 하시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준비한 거는 여기까지고요. 아, 여러분 카페 얘기 조금 드릴게요. 제가 지금 비대면 상담을 근 5천 명 정도 한 것 같거든요. 근데 이제 비대면 상담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느껴지는 게 그냥 이게 조금 저는 이제 제 나름은 뭐 여러분은 어떻게 느끼실지 모르겠지만 비대면 상담을 저는 봉사한다 생각하고 하고 있어요. 근데 약간 빚쟁이가 되는 느낌이 제가 들 때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광대 수술 몇 미리 줄었어요. 자로 재주세요. 왼쪽이 얼마예요? 오른쪽이 얼마예요? 근육 두께는 얼마인가요? 피부 두께는 얼마인가요? 비대칭은 얼마나 심한가요? 왼쪽 광대 쪽이 높이가 다른 것 같은데 몇 미리 다르나요? 피부 어디는 몇 미리인가요? 재주세요. 각도는 몇이에요? 저 광대 수술했는데 고정은 어디 어디 한 거예요? 몇 미리 들어갔나요? 수술 전하고 비교해서 오버랩 해주세요. 아니, 내가 수술한 환자도 그렇게 못 해주고 있는데 비대면 온 환자한테 내가 이러고 있어야 되나라는 생각이 들 때가 또 있어요. 그리고 또 질문 주는 내용들 대부분은 저한테 답을 강요하시는 질문으로 계속 반복해서 메일을 주시는 분도 있고 또 유튜브나 블로그나 또는 카페에 정리를 그렇게 많이 해놨는데 같은 질문을 계속 메일로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저희 직원들이 조금 많이 버거워하고요. 저 역시도 비대면에 너무 많은 제 시간을 쏟기가 현실적으로 조금 어려운 부분도 있거든요. 이게 수술 환자 저한테 찾아와서 수술 받으신 분 챙기는 게 우선이어야 되잖아요. 저 역시도. 그래서 지금 생각에 일단 비대면 오시려면 카페 가입을 먼저 하시고 카페에서 어느 정도 정보 찾아보시고 오신 분만 비대면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는 카페 가입을 하신 분에 한해서 비대면 상담을 진행을 하려고 조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에 공지를 드릴 텐데요. 카페 활용을 좀 잘 해주세요. 같은 질문 계속 반복적으로 시간 내서 하는 것도 조금은 서로에게 조금 낭비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아무튼 그건 추후에 제가 좀 정리를 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